종민아, 내가 형이니까 앞으로는 내 말 잘 들어야 해. 형님, 저도 45이에요. 좀 존중해 주세요. 뭐, 입양아 주제에 형한테 대드는 거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무료예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종민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때 그 손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 이근호의 마지막 순간이었죠. 어머니 옥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종민은 그저 묵묵히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편히 가세요. 종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45의 나이에도 여전히 막내 아들로 살아온 그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이 집으로 온 지 벌써 40년이 넘었지만 종민은 늘 자신이 진짜 가족이 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조용하고 성실한 직원으로 통했고 집에서는 효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숨이 완전히 멈췄을 때 어머니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종민은 어머니를 부축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이 이 집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문득 2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형 성구가 떠올랐습니다. 성구는 종민보다 3살 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유분방하고 모험을 좋아했던 형이었죠. 사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하고 결국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종민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아버지를 배웅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장례식 준비는 종민의 아내 박소희가 대부분 맡아서 했습니다. 소희는 42살로 종민보다 3살 어렸지만 살림과 대외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는 종민보다 훨씬 능숙했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각종 서류를 정리하는 일까지 모두 소희의 손을 거쳤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종민이 말하자 소희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마지막 길이니까 잘 해드려야죠. 그런데 성구 형님 제사상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서야 종민은 깨달았습니다. 형이 돌아가신 지 20년이 되었지만 시신을 찾지 못해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 장례와 함께 형의 혼도 달래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옥수는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하루 종일 울고 또 울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내드리는 심정이 어떨지 종민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종민은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조문객들 중에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들 종민을 보며 효자 아들을 두어서 아버님이 복이 많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민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의 아들일까? 입양된 아이로서 아무리 노력해도 피로 이어진 진짜 가족과는 다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어릴 때부터 종민을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형 성구와 비교될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성구는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당당했지만 종민은 작고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성구는 무엇이든 당당하게 요구했지만 종민은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국화꽃 향기와 향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문상객들의 발소리와 낮은 대화 소리가 계속 들렸고 종민은 상주로서 끊임없이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하루 종일 절을 하다 보니 무릎이 아팠지만 종민은 참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종민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지만 때로는 어딘가 아쉬운 표정을 지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종민은 혹시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장례식장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와 간병인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종민은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아 밤을 지새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이 집을 지키겠습니다. 어머니도 잘 모시고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종민은 몰랐습니다. 불과 며칠 후 그의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례식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종민은 문상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돌아간 뒤라 장례식장은 한결 조용해졌죠. 어머니 옥수는 피로에 지쳐 잠시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고 아내 소희는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종민이 영정 앞에서 혼자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장례식장 문이 열리면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민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문상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집 아니냐? 종민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검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 얼굴은 분명히 기억 속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성구 형님? 종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고 있던 형이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성구는 48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당당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새는 어딘가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을 연상시켰습니다. 종민아, 오랜만이네. 내가 형이잖아. 성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 옛날의 당당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민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죽었다고 알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형님이, 정말 형님이세요? 어떻게 살아계신 거죠? 종민이 말을 더듬거리며 물었을 때 휴게실에서 물을 떠오던 소희가 성구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소희의 비명소리에 어머니 옥순이 휴게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구를 본 순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종민과 소희가 동시에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옥수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성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나 보네. 하긴 죽은 아들이 갑자기 나타났으니 그럴 만도 하지.
종민은 어머니를 의자에 앉혀드리고 물을 들이면서도 계속 성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형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분명히 기억 속의 그 얼굴이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형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20년 전의 교통사고로. 교통사고? 성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일은 복잡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지. 그보다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 종민은 성구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나타난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죽음을 더 슬퍼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성구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사흘 전에 돌아가셨어요. 오늘이 장례식 마지막 날이고요. 그렇구나. 내가 좀 늦었네. 성구는 아버지의 영정을 보며 잠시 묵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서도 깊은 슬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옥순이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성구를 다시 보자 또다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구야, 정말 내가 맞니? 어머니, 저예요. 아들 성구. 성구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성구를 바라보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았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업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좀 안정됐으니까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성구의 대답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종민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형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형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나 미안함 같은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형님,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는 건가요? 당연하지. 여기 내 집이잖아. 내가 장남이고. 성구의 말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가 조용히 종민에게 다가와 귓속말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20년 만에 나타나서 너무 태어난 것 같은데. 종민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형이 살아 돌아온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성구는 장례식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장례 잘 치렀네. 고생했어, 종민아. 그 순간 종민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의 말투에서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장례식장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성구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지만 어쨌든 가족이 다시 모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종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아버지의 변호사 김동철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40대 후반의 단정한 모습을 한 김 변호사는 이근호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유언장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거실에는 어머니 옥순, 종민과 소희 부부, 그리고 성구가 모여 앉았습니다. 성구는 며칠 전부터 집에 머물면서 자신의 방이라며 예전 자기 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종민은 그런 성구를 보면서 묘한 불편함을 느꼈지만 형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봉투를 열고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종이에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성구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든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종이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일한 아들, 종민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옥수는 놀란 표정으로 유언장을 바라봤고 소희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종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성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게 뭐야? 성구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유일한 아들이라고? 내가 장남이잖아. 성구는 김 변호사에게 다가가 유언장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근호 씨께서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신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성구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진짜 아들이고 종민이는 입양아잖아. 어떻게 입양아한테 다 준다는 거야? 그 순간 어머니 옥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구야, 목소리 좀 낮춰라. 어머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내가 장남인데 왜 종민이한테 다 주신 거예요? 성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종민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된 걸까요? 김 변호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은 이 집과 상가 건물 2채, 그리고 예금이 약 10억 원 정도 됩니다. 모두 종민 씨의 명의로 이전됩니다. 10억 원이라는 금액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도 몰랐지만 그 모든 것이 종민에게 상속된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성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내가 친아들이고 장남이라고.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어. 성구야, 제발 조용히 해라. 어머니가 다시 말했지만 성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러세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종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일단 진정하세요. 아버지께서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너는 입 다물어. 성구가 종민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뭔가 꼼수를 부린 거 아니야? 아버지가 병들어 계실 때 뭔가 했을 거 아니야. 그 말에 종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0년 넘게 정성껏 아버지를 간병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상처가 되었습니다. 소희가 남편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성구 형님, 그런 말씀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종민이가 얼마나 정성껏 아버님을 모셨는데. 당신은 끼어들지 마. 성구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어머니 옥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구야, 이제 그만해라. 아버지의 뜻이셨어. 어머니,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쓰신 거 맞아요?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근호 씨께서 병이 심해지기 전 약 1년 전에 작성하셨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완전히 멀쩡하셨죠. 성구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서성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야. 종민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형과 이렇게 갈등을 빚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상속 절차는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성구가 갑자기 김 변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변호사님, 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유언장이 명확하고 유효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도 시도해 볼 수는 있잖아요. 김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구는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종민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과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가 떠난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숨만 쉬고 있었고 성구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성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보겠어. 이 일은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성구가 변호사를 만나고 온 다음 날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성구는 아침 일찍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는데 그의 표정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유산 상속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어. 성구가 거실에 모인 가족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옥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고 종민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종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성구는 단호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장남이고 친아들인데 입양아한테 모든 재산을 넘겨줄 수는 없어. 그 말에 종민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입양아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진짜 가족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성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하더라. 상속순위로 보면 친아들인 내가 우선이라고. 유언장이 있어도 법정 상속분은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군. 소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산의 절반은 내가 가져야 한다는 거지. 그게 법이야. 성구의 설명을 들으면서 종민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법적으로 성구의 주장이 맞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왜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 종민은 회사에 휴직 신청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휴직하면 월급이 안 나오는데 괜찮겠어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종민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족이 더 중요하죠. 하지만 성구는 그런 종민을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휴직까지 내면서 재산 지키려고 참 열심히 하네. 그 말에 종민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형과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소희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옥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뭘 궁금해하니? 성구 형님이. 정말 친아들이 맞나요? 그 질문에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말을 망설이시더니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묻니? 그냥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어서요. 20년 만에 나타나셨는데 너무 태연하시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나 미안함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애는 어릴 때부터 좀 달랐어. 자기 생각만 하고 가족보다는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아이였지. 소희는 어머니의 말에서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무렵 소희는 성구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성구는 집안의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구가 아버지의 서재를 뒤지고 있는 것을 소희가 목격했습니다. 형님, 뭘 찾고 계세요? 아, 깜짝이야. 그냥 아버지 유품 좀 보고 있어. 하지만 성구의 태도는 유품을 그리워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성구의 출생 기록이나 신분에 대해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민에게는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된 의심일 수도 있으니까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희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출생 기록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 증명서나 재적 등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나 직계 가족만 신청할 수 있어요. 소희는 종민의 아내이니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구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신청했습니다. 며칠 후 서류가 나왔을 때 소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구의 출생지가 기록과 다르게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성구의 과거 거주지 기록들이 중간중간 비어 있거나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신분을 숨기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소희는 종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혹시 잘못 의심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무렵 성구는 집에서 더욱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마치 이미 자신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반말을 하고 종민에게는 명령조로 말하곤 했습니다. 종민아, 내가 형이니까 앞으로는 내 말 잘 들어야 해. 형님, 저도 45이에요. 좀 존중해 주세요. 뭐, 입양아 주제에 형한테 대드는 거야? 그런 성구의 말에 종민은 상처를 받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종민에게 조사한 내용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데? 성구 형님에 대해서요. 뭔가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아요. 종민은 아내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자신도 느꼈던 의문들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소희가 조사한 내용을 설명하자
종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말 형에게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소희의 말을 들은 종민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조사한 내용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성구의 출생지 기록이 다르다는 것, 거주지 이력이 불분명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애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종민은 성구가 외출한 틈을 타서 그의 방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성구의 방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옷가지와 서류 가방이 있었습니다. 종민은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외국 국적 서류였습니다. 그것도 성구의 이름으로 된 것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서류에 적힌 출생지와 부모 이름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종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서류가 진짜라면 성구는 정말 자신들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또 다른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신분증 사본이었는데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가짜 신분을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종민은 급히 그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소희에게 발견한 내용을 알려주자 소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성구의 과거 이력을 더 자세히 추적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후 법무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성구 씨의 출생 기록을 자세히 보니 아버지 이름이 이근호가 아니라 이근수로 되어 있네요. 이근수요? 소희가 되물었습니다. 네, 이근호 씨의 형님 되시는 분 같은데요. 그분은 25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당시 어린 아들 하나를 두고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구는 아버지 이근호의 아들이 아니라 조카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성구 형님은 친형제가 아니라 사촌 관계가 되는 셈이죠. 하지만 어렸을 때 입양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소희는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희는 종민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종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형님이 진짜 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아버님의 조카였던 거죠. 그때 문득 종민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형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던 것, 성구가 반항적일 때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던 것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언장에 저만 적으신 건가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성구 형님은 법적으로 상속 권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종민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해도 성구에게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소희가 성구의 과거를 더 조사하면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성구는 20년 전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졌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 이근호의 돈을 몰래 가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발각되자 집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구 형님이 가져간 돈이 5천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소희의 말에 종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이 가족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것이었다니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진 건가요? 네, 아마 본인이 그렇게 꾸민 것 같아요. 빚을 피하기 위해서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구가 왜 2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났는지, 왜 가족에 대한 애정이 없어 보이는지, 그리고 왜 유산에만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때 종민은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눠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라면 분명히 진실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성구 형님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요. 뭘 궁금해하니? 형님이 정말 저희 친형님이 맞나요?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 걸 묻니? 그냥 뭔가 이상한 점들이 많아서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성구는 내 아버지의 조카야. 종민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큰 충격이었습니다. 조카라고요? 내 아버지 형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 아이를 우리가 키우게 된 거야. 그때 성구가 10살이었지.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면서 종민은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구는 처음부터 이 집의 친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형님도 입양하였던 거네요. 그래. 하지만 그 애는 한 번도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늘 자기 이익만 챙기려 했지. 어머니의 말에는 오랜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구를 친아들처럼 키우려 했지만 성구는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언장에 저만 적으신 건가요? 그래.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성구를 아들로 받아들이려 했지만 성구가 돈을 훔쳐서 나간 후로는 마음을 접으셨어. 종민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성구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 집의 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고백을 들은 후 종민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지만 성구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성구는 여전히 유산상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집안에서는 마치 자신이 진짜 장남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성구가 변호사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변호사였습니다. 성구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가족 회의를 하자. 성구가 모든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어머니 옥순, 종민과 소희 부부가 소파에 앉았고 성구와 변호사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소송 준비가 거의 끝났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서 변호사를 모셔왔어. 성구의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혈연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구 씨는 친아들이고 종민 씨는 입양아이니까 상속순위가 명확하죠. 그 말에 종민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실을 폭로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어떨까요? 재산의 3분의 1을 성구 씨가, 3분의 1을 종민 씨가 가져가는 것으로 말입니다. 3분의 1하고요?
소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게 법적으로 타당한 비율입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권리는 인정되니까요. 성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종민아? 법정까지 가서 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합의하는 게 낫지 않겠어? 하지만 종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뭘? 형님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성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우리 아버지 이근호 씨 말이야? 아니요, 형님의 친아버지 말입니다. 그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변호사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성구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종민은 차분하게 계속했습니다. 이근수 아저씨가 형님의 친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은 저희 아버지의 조카이시고요. 성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이 집 장남이라고. 하지만 종민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성구의 출생 기록과 외국 국적 서류 사본들이었습니다. 이건 형님 방에서 찾은 서류들이에요. 출생 기록을 보면 아버지 이름이 이근수로 되어 있고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도 있더군요. 서류를 본 성구의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성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고 그동안 유지해왔던 당당한 태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옥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구야, 이제 그만해라. 내가 우리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어. 어머니. 성구가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는 10살 때 우리 집에 왔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키워준 거야. 하지만 너는 한 번도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지. 어머니의 말에 성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종민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20년 전에 왜 집을 나가셨는지도 알고 있어요. 아버지 돈을 가져가신 것도요. 그 말에 성구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박했어.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거든. 그래서 교통사고로 죽은 것처럼 꾸미고 도망가신 거죠? 성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혈연 관계가 없다면 소송을 취하해야겠죠. 종민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법적으로 상속 권리가 없으니까요. 성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이 집 진짜 아들이 아니야. 하지만 나도 20년 넘게 이 집에서 살았다고. 그것도 인정 안 할 거야? 형님, 종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형님을 아들로 받아들이려 하셨어요. 하지만 형님이 돈을 가져가고 나간 후로는 마음을 접으셨죠. 성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그때 정말 절박했다고. 절박했다고 해서 가족을 속이고 돈을 훔쳐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자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졌어. 완전히 졌어. 그리고는 변호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소송 취하하세요.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성구의 중얼거림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집에서 그는 다시 떠나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종민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었지만 형이라고 불렀던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구가 소송을 취하한 지 일주일 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 원장이 유효하다는 판결과 함께 종민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종민의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길에 성구가 종민을 불렀습니다. 종민아, 잠깐만. 종민은 발걸음을 멈추고 성구를 바라봤습니다. 성구의 얼굴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피로와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성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긴 게 아니에요, 형님. 그냥 진실이 밝혀진 것뿐이에요. 진실? 성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가짜였어. 이 집의 가짜 아들이었다고. 그 말에 종민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구도 나름대로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님도 어릴 때는 정말 이 집 아들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뭘 알아? 성구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너는 입양되었어도 사랑받고 자랐잖아. 나는 달랐어. 늘 눈치 보며 살아야 했고 진짜 아들처럼 사랑받지도 못했어. 종민은 성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입양아였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져가신 건가요? 그때는 정말 절박했어.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거든. 그런데 아버지는 도와주지 않으셨어. 진짜 아들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았어. 성구의 고백을 들으면서 종민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성구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 배경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어. 성구는 자포자기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종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원한다면 집에 계셔도 돼요. 뭐라고? 성구가 놀란 표정으로 종민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형제는 아니었지만 한때는 한 집에서 살았던 사이잖아요. 갈 곳이 없으시다면. 하지만 성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제 내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는 종민을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진짜 이 집 아들이니까. 성구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종민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종민은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성구 형님이 어릴 때는 어땠어요? 어머니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새 가족이 된 게 고마웠는지
열심히 노력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했어. 왜 변하신 걸까요? 아마도 진짜 가족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거야. 내 아버지도 성구를 아들로 받아들이려 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거든.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종민은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혈연 관계가 전부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종민은 상속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집과 상가 건물, 그리고 예금 모두가 자신의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종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소희가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성구 형님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텐데.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잖아요. 가족을 속이고 돈을 훔치는 건 용서될 수 없는 일이에요. 소희의 말이 맞았지만 종민은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종민에게 말했습니다. 종민아, 내 아버지가 왜 너한테만 재산을 물려주셨는지 알겠니?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행동했기 때문이야. 10년 넘게 아버지를 간병하고 우리를 위해서 살았잖아. 어머니의 말에 종민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야. 내가 바로 그걸 증명해 준 거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종민은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혈연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성구는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마치 20년 전처럼 홀연히 사라진 것입니다. 종민은 성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종민은 성구가 남기고 간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옛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편지였습니다. 종민아, 내가 진짜 이 집 아들이 맞다. 나는 한 번도 진짜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내가 부럽다. 진짜 가족이 되는 법을 아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편지를 읽고 나서 종민은 눈물이 났습니다. 성구도 나름대로는 진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정에서의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종민은 이제 정말로 이 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종민은 앞으로 어머니를 더욱 잘 모시고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구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찾아와 집 앞마당에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종민은 매주 토요일마다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뵙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국화꽃을 들고 묘소로 향했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은 종민은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미리 써온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진짜 아들이 되어 살아갈게요. 종민은 그 쪽지를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작은 돌로 눌러두었습니다.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종민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성구가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고 자신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가족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된 것까지 말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소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잘 다녀왔어요.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옥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성구가 떠난 후 어머니는 많이 쓸쓸해 하셨지만 요즘은 예전보다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든 좋아. 내가 해주는 거면 다 맛있어. 어머니의 말에 종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종민은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요? 아버지 유산 중 일부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려고 해요. 소희는 놀라면서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얼마나요? 3억 정도요.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곳에 쓰이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종민은 기부를 통해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입양아로 자라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눠줄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종민은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은 출판사를 차리기로 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출판사요? 소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요. 특히 평범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들 말이에요. 종민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구에게도 자신에게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입니다. 출판사 준비를 하면서 종민은 첫 번째 책으로 무엇을 낼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가족의 의미에 대한 에세이를 써보기로 한 것입니다. 혈연보다 깊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입양아로 자란 이야기, 아버지를 간병한 이야기, 그리고 성구와의 갈등을 통해 깨달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글을 쓰면서 종민은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성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다른 곳에서 진정한 가족을 만났을까요? 종민은 성구의 앞날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종민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성숙한지 알게 됐어. 성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서 말이야. 어머니의 말에 종민은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말이에요. 소희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좋은 부모가 되어야겠어요. 언젠가 아이가 생기면 정말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 말에 종민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출판사 개업 준비를 마친 어느 날 종민은 회사 이름을 정했습니다. 함께하는 이야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를 출간하고 싶다는 의미였습니다. 첫 번째 책인 혈연보다 깊은 것의 원고도 거의 완성되어 갔습니다. 마지막 장을 쓰면서
종민은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원고를 다 쓰고 나서 종민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종민은 출판사를 정식으로 오픈했고 첫 번째 책도 출간 준비를 마쳤습니다. 평범했던 회사원 종민은 이제 자신만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출판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고 집안은 평온한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종민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출생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였습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한 시간과 나눈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민은 이제 진정한 이 집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아들로, 남편으로, 그리고 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창밖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종민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혈연보다 깊은 건 함께한 시간이다.